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어제 맥주 한잔 마시려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셨잖아요. 하나 구독자는 1000명이 넘었는데 댓글이 이렇게 2000개 좀 무리한 수준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구독자는 계속 구독하기 클릭 해주시고, 댓글이 2000개는 너무 많고 1000개만 넘으면 바로 그 번개 한번 소집해 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실 조회수가 1만 회 이상이 나와서 10%만 달면 1000회, 20%만 달아도 2000회 생각했는데 많이 바쁘시죠? 바쁜데도 불구하고 일단 달아주신 분들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오늘은 부채대국 일본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일본의 부채가 늘어났는지, 그 늘어난 부채가 어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다음에 먼저 간 나라잖아요. 한국보다 30년 앞서간 나라인데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지 방송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상당히 중요한 힌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13일에요.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죠. BOJ의 자산, 대차절표의 자산이 GDP보다 더 커졌다.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중앙은행의 대차절표에 있는 자산이 늘어난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일본의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GDP가 552조 8천억인데 지난달부로 BOJ의 자산은 553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년치 GDP 다 합쳐봤자 일본에 있는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빚이라는 게 돈이고 한마디로 돈이 저만큼 많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랬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이 일본의 위에 초록색이 GDP고요. 밑에 붉은색이 BOJ의 자산이 증가한 것을 연도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BOJ 자산을 보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죠. 거의 수직으로 늘어났는데 무려 지금 현재 약 15년 동안 일본의 GDP는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자, 제 강의에서 배우셨잖아요. GDP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돈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의 돈이 무려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거의 몇 배입니까? 2배, 이게 금액이 3배 가까이 늘었어요. 중앙은행의 돈이 3배 가까이 늘어서 GDP만큼이 됐는데 GDP는 15년 동안 거의 정체 상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돈은 가계에서, 즉 우리들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만큼 돈이 늘어납니다. 근데 대출받지 않고 돈을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중앙은행, 즉 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는 양적 완화를 해도 돈이 늘어납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개인이 돈을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이 경제에 나오죠. 왜? 물건을 사고 대부분 집을 사고 해가지고 돌고 도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중앙은행이 그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을 가지고 함부로 물건을 사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결국 뭔가를 사는데요. 아무튼 저렇게 중앙은행의 이
자산이 늘어났음에도 GDP가 정체라는 얘기는 이만큼 어쩌면 민간의 부채가 감소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이머징이었다, 그럼 돈이 저만큼 근거 없이 발행됐으니까 곧바로 외환위기로 직행했을 겁니다. 근데 기축통화국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지금 현재 일본은 아무 문제 없죠. 오른쪽은 미국의 연준의 그 자산과 GDP를 비교했는데요. 우리가 연준의, 즉 페드의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5조 달러 가까이, 4조 달러 좀 넘는 돈이 늘었지만 이게 큰 부담이 안 됐던 이유는 미국의 GDP는 이 돈이 부여한 것보다 더 많이 성장을 했어요. 물론 이 갑자기 페드가 늘어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움푹 들어간 거, 약 1조 달러 정도의 돈이 사라졌죠. 이게 파산했거나 대출을 갚은 돈인데 이 1조 달러가 사라졌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 연준은 4조 달러를 늘렸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경제는 심리고요. 저 돈은 은행에서 대출이 날라갔거나 상환했던 돈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만큼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엇박자가 나버리면 회복하는데 무려 상당한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페드가 약 4조 달러를 찍어냈던 건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GDP가 늘었다는 얘기는 뭐죠? 민간 부채가 증가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본과 미국의 민간 부채가 실제로 저 기간 늘어났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왼쪽은 일본의 가계부채 현황 20년 차트고요. 오른쪽은 미국의 가계부채 현황 10년 차트입니다. 자,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일본의 가계부채는 2000년 고점에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가계부채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초까지 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반대로 2012년에 가계부채가 꼭지였다가 급격하게 줄어버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2012년부터 일본의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급격히 늘었죠.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GDP가 거의 정체였던 이유를 찾아보니까 가계부채가 이만큼 줄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가계부채가 준 만큼을 할 수 없이 돈의 공백을 중앙은행이 메꿨던 거죠. 그리고 앞서서 2006년부터 12년까지 가계부채가 늘었었다. 이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뒤에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가계부채가 줄은 만큼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메꿨으니 일본 중앙은행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대로 자산이 GDP만큼 늘어버린 거죠. 반대로 미국의 경우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가계부채가 줄었죠. 이 기간 동안 뭐 했죠? 미국은 1, 2, 3차에 걸쳐서 미국은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줄어드는 금액은 약 1조 달러 가까이 줄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죠. 양적 완화를 해서 시장에 뿌린 돈은 4조 달러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의 경기는 곧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인 멘탈 회복이 이게 안 되면 쉽게 돈을 못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4년 동안 줄었던 금액이 이제 양적 완화는 충분히 하고 나서야 미국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민간 대출이 늘어나자 지금 요새 양적 완화를 미국은 줄이고 있잖아요. 매월 500억 달러씩 줄이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안 돼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즉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경제 성장률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그 가계부채 증가세가 미국처럼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거죠. 이건 제 수십 번의 강의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일본의
민간 가계부채를 늘리지 못하고 반대로 미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가계부채의 증가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느냐, 그 차이가 뭐느냐를 찾아내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 앞에 강의에서도 부동산 버블 문제에서도 첫 번째로 꼽았던 게 인구 증가였지 않습니까? 예, 일본과 미국은 인구 증가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인구 구조입니다. 경제에서 베이비 부모 세대가 45세가 됐을 때 소득이 가장 늘어나고, 소득이 가장 늘어난다는 얘기는 집도 늘리고 소비도 늘린다는 얘기죠. 그 인구를 뒤따라오는 그 감당하지 인구 숫자가 줄어들면 그게 불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 단가의 세대라고 하는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미 늙어버렸는데, 이 비율만큼 45세 현대 이 인구가 비율만큼 거의 비슷하거나 3.9% 더 높은데 왜 일본은 경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이 숫자가 따라오게 되면 결국 경제가 회복되는 건데, 일본은 지금 가계부채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일본은 이 비율은 더 늘었을지 몰라도 절대 인구가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절대 인구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노령화가 극심한 이후에 벌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구 비율은 이렇다 하더라도 절대 인구를 비교하면 이 숫자가 앞에 단카이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인구를 절대 따라오지 못한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경제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에서 돈을 소비하는 게 인구잖아요. 근데 모든 인구가 다 소비하지 않고 19세에서 59세, 길어봤자 65세까지의 나이대가 소비를 하는데, 65세 이상의 노령층은 소비를 줄이죠. 소득도 없을 뿐더러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활력이나 에너지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절대 인구의 감소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유럽도 출산율이 일본만큼 줄지만 절대 인구가 유럽은 아직 줄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일본은 절대 인구가 저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노령화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기에 절대 인구가 주는 거니, 돈을 빌릴 수 있는 인구 자체, 즉 대출 가능 인구 자체가 너무나 줄고 있다는 얘기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인구까지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중국과 일본이 중국에 가가지고 통화정책 통화수합 일부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지 말고 중국 인구를 수입해서 경제 발전하는 게 낫다, 이런 농담을 했던 거죠. 자, 미국에 보겠습니다. 미국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부터 보시면 인구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출산율이 높기도 하지만요, 미국은 이민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죠. 근데 이민을 받는 나이가 핵심 인구가 결국은 대출 가능 인구입니다. 이민자를 받는다고 미국이 나이 많은 사람을 받거나 아주 어린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충분히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이나 학력,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재력까지 있는 사람들만 받아서 이민자를 받습니다. 남미의 그 불법 이민자를 다 막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 기술 없는 사람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즉 미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받는 거고, 저렇게 인구가 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대출 가능 인구는 더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이 핵심 베이비 부모 세대가 60세를 강해 가고 있지만, 그 밑에 따라오는 젊은 세대가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저 숫자도, 절대 인구 숫자도 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 심리를 회복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저 젊은 층 인구들이 요즘 일자리 많이, 미국의 실업률 최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대출을 받기 시작한 거죠. 즉 일본과 미국의 차이는 절대 인구의 감소의 차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대출 가능 인구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그렇다면 양적 완화로는 인구를 늘리긴 어렵다. 대출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어떠한 양적 연화, 어떠한 연금술이라도
그 경제를 살리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한국도요, 일본보다 더 빠르게 노령화가 되고 있고,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9세에서 59세의 인구가 불과 5년 사이에 131만 명이 줄은 사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줄면은 결국은 부채 증가하는 데 있어서 1인당 더 많은 돈을 빌려야 돼요. 왜? 숫자가 줄었는데 부채 증가율을 유지해야 경제성장이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채를 빌릴 수 있는 인구가 줄어버리면 남아있는 숫자들이 더 많은 돈을 빌려야 되죠. 더 많은 돈을 빌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주 작은 금리 인상만으로도 경제가 휘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못 올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일본 중앙은행. 제가 우리들 한편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 30년간 양적 완화를 해왔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30년 동안 양적 완화 한가를 맞지만 중점적으로 양적 완화를 실시한 것은 2012년부터였던 겁니다. 2012년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이 뭐였죠? 절대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었던 시기.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던 시기. 2012년이었습니다. 자, 지난 94년이죠. 일본의 부동산이 망가진 그때가 93년 4년인데요. 그 당시 일본이 양적 완화를 실시했는데 GDP 대비 이게 비율입니다. 10%를 했습니다. 즉 2012년까지는요.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GDP 대비 40% 선을 지켜냈습니다. 일본의 GDP나 무역 흑자 규모를 볼 때 GDP 대비 40%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22의 양적 완화 규모가 지금 GDP의 40% 수준이고요. 그리고 불과 앞에서 말씀드렸죠. 앞에 그림 다시 보여드리면 가계부채가 2006년부터 2011년, 12년까지 늘어났었죠. 이때는 일본 경제가 회복기로 들어들었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얘기는 뭐죠? 그 당시에 일본이 중앙은행의 자산을 늘리지 않아도 됐을 때는 거죠. 그래 보니까 여기 보죠. 2005년부터 2008년, 9년, 10년까지는 거의 양적 완화를 줄였어요. 즉 일본 경기가 살아난다 생각하고 중앙은행이 이때 선제적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시켰죠. 자, 뒤에서 제가 일본 엔화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2005년, 6년, 8년, 7년, 9년 이때 잘 보셔야 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즉 2006년에서 8년까지는 일본의 이 양적 완화, 그나마 적게 했던 양적 완화를 가지고 있던 일본 중앙은행, BOJ의 자산을 축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012년부터 아베가 나와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부터 급속도로 GDP 30%에서 100% 비율로 양적 완화가 늘려버렸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죠. 일본의 양적 완화 규모 GDP 대비 2012년까지만 해도 40%가 안 됐다. 큰 금액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6년, 7년, 8년, 9년에도 일본은 양적 완화를 미국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채가 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았는데 굳이 양적 완화를 해서 버블을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일본의 자산, BOJ의 자산은 줄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반대로 일본의 가계부채는 늘었다는 얘기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뒤로 갑니다. 자, 유럽 중앙은행, 이게 지금 세계 글로벌 3대 중앙은행들의 지금 자산, GDP 대비 자산,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자산을 나타내는 건데요. 미국은 최대 25% 갔다가 요즘 20%, GDP 대비 20%까지 줄였고요. 유럽이 40%입니다. 근데 일본은 여기서 보니까 40% 아니고 2011년까지는요. 30%였고요. 다시 파란색 보여드리죠. 2006년부터 2009년, 10년까지
오히려 남들이 다 금융위기를 겪어서 미국의 경우는 이때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유럽도 늘리다가 재정위기 때 축소를 했다 다시 LTR로 시켜 하면서 그 유럽이 늘렸는데 일본은 이 남들 위기였을 때 오히려 자산을 수년 동안 줄어버렸어요. 그만큼 경기가 좋았었고 중앙은행이 자산이 건전했다. 중앙은행의 자산이 건전하면 환율은 강세. 중앙은행의 자산이 저렇게 머니프린팅에서 늘어나면 환율은 약세입니다. 즉 엔화는 약세. 반대로 중앙은행이 건전하면 엔화는 강세. 기억하세요. 뒤에서 바로 확인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실시하기 전에 이미 1차, 2차 양적 완화를 했지만 경기 회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이때 전 세계 글로벌 중앙은행을 소집해서요. 공조를 부탁한 때입니다. 이게 2011년 12월에 중앙은행들 다 모여서요. 글로벌 중앙은행 공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일본 중앙은행도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했고요. 미국의 연준도 다시 한번 세 번째, 두 번째도 안 되니까 세 번째 QE 3탄, 양적 완화 3탄을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12년 글로벌 중앙은행의 자산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이때부터 언제까지 2015년까지 주가가 저렇게 올라 버린 겁니다. 근데 2015년에 왜 이 1, 2년 동안 이렇게 하락하고 상장하지 못했느냐? 그때 양적 완화가 2015년 초 2014년 12월에 공식 중단됐고요. 2015년 12월부터는 미국이 현재 지난 9월까지 8번 연속의 금리 인상이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줄이던 시기였죠. 당연히 유동성으로 올라가던 주가가 이때 주춤했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것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 예고와 함께 그 다음에 일종의 그러니까 팡이라는 주식, 기술주의 일종의 버블성 성장에 있었던 거죠. 아무튼 2012년 글로벌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충 공조로 BOJ는 양적 완화를 실시했는데 그 시점이 일본 인구의 절대 감소, 그 다음에 엔화의 약세와 철저히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에서 어떤 일을 벌였을 때 일본의 엔화의 차트인데요. 어떻게 됐는지 잘 보십시오. 2006년에서 2008년 엔화가요. 상당히 밑으로 간다는 것은 엔화가 강세였다는 얘기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엔화가 강세였던 거고요. 내려온 게 엔화가 약세입니다. 이게 달러와 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죠? 2006년 7월에 엔화는 무려 110엔, 20원에 있다가 이게 70엔까지 달러 대비 70엔까지 올랐을 때입니다. 그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오히려 11년, 이 2006년부터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을 축소하면서 엔화의 신용도가 높아져 버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미국보다 더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왜? 중앙은행이 자산이 건전해졌으니까. 그런데 2012년부터 엔화가 어떻게 됐죠? 지속적으로 타락해서 이 72엔까지 떨어졌던 엔화가 130엔 가까이 왔다. 요즘은 113엔입니다. 왜?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무제한 양적 완화. 2012년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BOJ의 자산이 GDP 대비 100%가 늘어버렸습니다. 이제 앞에서 너무 왔다 갔다 했나요? 이제 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엔화의 차트만 가지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06년 7년에 당시에 달러 대비 엔화의 하늘은 70엔대였습니다. 120엔대였습니다. 이게 2011년 말에 72엔까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일본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저 기간 동안 감소했습니다. 왜? 민간에서 가계가 부채를 적극적으로 일어나면서 일본 성장, 경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데 2011년 고점으로부터 엔화가 저렇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왜냐? 일본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근데 양적 완화를 하는 기간 동안 일본은 가계에서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버렸습니다. 왜? 인구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늘렸는데 부동산이 안 올랐나 봅니다. 그러니까 줄이자 하고 줄여버린 거죠. 그랬더니 엔화는 저렇게 약세 120엔, 30엔까지 떨어뜨려 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일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BOJ 자산 축소할 수 있느냐? 그럼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일본은 저렇게 중앙은행이 부채를 늘릴 수 있느냐? 한 번 늘린 부채는 줄어들지 못합니다.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총 4가지가 있네요. 첫째, 세수 확대. 세금을 더 많이 걷어버리면 되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정치인들이 옷벗을 각오하지 않으면 내렸던 세금 못 올립니다. 두 번째, 비용을 축소하는 거예요. 정부 재정에 비용을 축소하는 거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본이 재정정책까지 축소한다? 그건 일본 경제 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가장 현실적인 방법, 성장률 확대입니다. 지난번 미국 이야기도 할 때도 그랬잖아요.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성장률이 따라오면 문제될 건 없다. 왜? 그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국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장률을 따라오려면 앞에 미국 보셨죠? 가계부채가 늘어야 됩니다. 신용화폐 시스템에 기반이 되어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성장률이 늘어나려면 가계가 부채를 늘려야 된다. 가계가 부채를 늘리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S&P 500도 오르고 경제가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계가 부채를 늘리려면 인구가 늘어야죠. 빌릴 수 있는 인구가 늘어야 된다.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 확대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별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채권을 매수해서 주식도 사고 이것저것 사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머징 국가였으면 벌써 날아가서 짐바브웨가 됐을 텐데 일본은 버티고 있어요. 왜? 첫째, 기축통화국 때문에. 일본 BOJ와 미국의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서로 체결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보증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저 돈의 신뢰도를 얻으려면 결국은 외환보유국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 기업은 경쟁력이 독일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만큼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라는 장점과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현재의 현재의 돈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구가 는다고 쉽게 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구는 20년, 30년이 걸려야 그나마 출산율이 개선될 수 있는데요. 그때까지 일본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채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리던 부채에 무역흑자나 경상수지 흑자 적자에 대한 조그만 가능성으로도 엔화의 방향은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상황을 보죠. 일본의 현재 무역 수지인데요. 이 그래프가 빨간색은 수출 증가율이고요. 파란색은 수입입니다. 최근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습니다. 증가율이. 그랬더니 파란색 막대가 무역흑자인데 이거 왼쪽인데 무역흑자 금액이 9월 초까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죠?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나서 일본 돈의 가치, 신용은 떨어지는데 그걸 담보할 수 있는 무역수지 흑자 금액이 저렇게 줄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엔화는 요즘 약세로 가는 이유가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일본은 수출, 무역흑자 감소로 일본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성장을 끌어오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늘어야 되는데 가계부채 늘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구가 없는데 누가 빌립니까? AI가 빌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또 무역수지 부분, 미국과의 자동차 협상이 남아있잖아요. 지난번에 USMCA, 신나프타 조약에서 자동차가 일본에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직접 와서 만들어야 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럼 무역수지 흑자는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부채는 못 줄어들고 즉 중앙은행의 부채는 못 줄어들고 무역흑자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엔화는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통화가치를 지키려면 앞에 있던 거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세금을 걷어서 즉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 나라 돈의 가치를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본 정부 세금을 올리지는 못하죠. 왜? 내수가 저렇게 인구가 줄면서 축소되는데 세금을 어떻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무역흑자, 기업 경쟁력을 통해서 돈의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현재 일본 돈의 가치가 이 정도나 지키는 건 일본 기업의 경쟁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는 미국 연준과의 통화 수합이 없었으면 이미 달러당 200엔 가까이 떨어져도 아무 말 못하는 일본 중앙은행의 부채 수치입니다. 근데 이미 미국과 무제한 통화 수합의 약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늘어난 부채는요 줄어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빌려봐서 아시잖아요. 소를 잡았지만 그 대출을 갚으려면 정말 참담한 심정이거든요. 일본 중앙은행도 방법이 없이 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무역흑자의 증가가 담보되지 않으면 엔화 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일본 경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제가 이 방송을 무려 31분 동안이나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본을 통해서 신용화폐 시스템에 어떤 것을 배우느냐 지금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1번 가계부채가 늘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 이건 미국에서도 보셨고요. 일본에서도 보셨습니다. 가계부채가 줄어들으니까 성장이 되지 않고 그나마 성장이 정체 수준으로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중앙은행이 무지막지하게 채권을 사서 그 돈을 뿌렸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야 성장이 지속됩니다. 한국 경제가 요새 가계부채 는다고 여러 언론에서 뭐라고 하지만 그 늘어난 부채 때문에 경제가 그나마 2%, 3%라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성장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아무튼 2번 늘어난 부채로 버블이 되지 않으려면 가계부채든 중앙은행의 부채든 늘어난 부채가 버블이나 환율 폭락, 그러니까 환율가치 폭락이 되지 않으려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거나 늘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었음에도 환율이 그나마 이머징의 그런 환율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찾는 이유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가계부채 증가가 없다면 그 나라의 경제는 꼬꾸라지고 중앙은행은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씁니다. 그게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여력이 한국에 별로 없습니다. 왜? 1.5%니까. 그리고 이머징 국가가 1% 이하로 금리를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려면 그런 위험도 감수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계부채가 여기서 꼬꾸라진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줄어든 돈은 중앙은행이 받아서 양적 완화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번째, 일본의 경우, 미국의 경우에서 보셨잖아요. 중앙은행의 자산이 확대되면 환율이 상승한다. 가계부채가 확대되면 오히려 환율이 내려갈 수 있다. 즉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그 나라 돈이 강세가 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이 근거 없이 공적 자금이나 채권 발행한 걸 떠안게 되면 환율이 상승한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5번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러면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안 하고 망하게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여러분들 망하는 건 정부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 관심이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은행 시스템에 무너지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면요. 글로벌 대외거래, 무역도 안 되고요. 신용창조가 중단되기 때문에 원시 시대로 회귀해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1인당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거 여러분들 돈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은행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은행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 은행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중앙은행은 반드시 공적 자금을 정부와 함께 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하다 안 되면 중앙은행이
그냥 머니 프린팅해서 메꾸는 게 유럽에서도 보여줬던 거고 일본, 미국에서도 있었던 그림입니다. 여섯 번째, 국가 부채가 늘어날 때는 GDP 성장이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 즉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중앙은행이 따라서 자산까지 늘리게 되면 GDP 성장률이 정체가 되고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 또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부채는 팽창과 축소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화할 수 있는 거지 일방적으로 팽창만 하면 반드시 버블이 터지게 된다. 자, 이게 제가 어느 나라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한국도 부채가 더 늘어나려면 팽창을 했으니 축소된 다음에 다시 팽창하는 시간적, 기간적 조정이 필요한 거고 이 기간을 더욱더 짧게 하려면 별 수 없습니다. 환율이 안정돼야 되는 거고 환율이 안정되려면 경상수지 흑자, 기업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즉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즉 부동산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그 하락의 효과로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고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거 안 되겠다. 공적 자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경로로 가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환율, 원달러 환율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이게 갑자기 내일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요새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정부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렇다고 더 올릴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가속도를 탈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부채, 대출은 자율적으로 절대 줄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줄지 않는다고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놔두면 늘어나는데 늘어날수록 골이 더 깊어집니다. 즉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미리 축소를 진행하는 게 더 많은 팽창을 1보 후퇴하는 게 1보, 2보, 3보 전진을 위해서 좋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 하루하루 환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적금 들지 내 자산의 일부는 조금씩 매일 월급 탈 때마다 조금씩 적금처럼 외화 정기예금으로 달러 사는 게 아니라 외화 정기예금으로 이자도 받고 해지도 하자. 그런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길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용화폐 시스템의 이 약점이 뭡니까? 영원히 부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게 약점이고 영원히 부채가 지속될 수 없고 그 강한 미국마저도 축소됐다가 다시 팽창되잖아요. 한 번도 축소되는 게 없다? 무조건 축소됩니다. 지난 2009년에는 외부적인 변수로 축소돼서 다시 갔죠. 한 번 더 축소될 위험이 우리한테 점점 다가올 수도 있다. 다가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산의 일부라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길었지만 충분히 보실만한 방송이 되셨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남은 일요일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여러분 안녕. 죄송합니다. 까먹었다. 구독하기 클릭. 안녕.